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익병입니다. 몇 주 전부터 예고를 해드렸었죠. 오늘 우리 이제 60년대생,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꽤 많은 분들이 60년대생, 그 전후 세대가 되게 많을 텐데, 이분들이 이제 남아있는 자녀 수명이 의외로 깁니다. 한 30년 정도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자녀 수명 동안 어떻게 하면 자산 관리를 잘 해서 편안한 그리고 보람찬 노후를 보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전 미래 에셋 투자 자문의 사장이고 현재 고문으로 일하고 계신 김경록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한 금융 노하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강의 들어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걸 참 정부 차원에서도 잘못 판단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잘못 판단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는 예리한 어떤 성찰을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1년 후배이기도 한 김경록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방금 소개받았고요. 오늘 60년대생이 온다 해서 60년대생들의 이제 금융 이런 문제 또 뒤에 조금 말씀드릴 거 하고요. 우선은 도대체 60년대생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 변화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혹은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반부는 이제 그런 쪽 60년대생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저 원장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시면은 금융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슬라이드 좀 볼까요? 예. 예. 오늘 우리가 이제 할 얘기가 1960년대생, 아마 58년 개띠부터 시작해서 60년대생, 그 베이비 부모 세대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우리는 단지 이분들의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가서 사회적으로 부담만 되는 쪽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김 박사님 얘기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이 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한 번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세대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기업을 하는 사람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든 또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인구 구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김사학 씨 소개하는 분 어디 갔어? 프로필 어디 갔어요?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줘야죠. 예. 우리 김 박사님은 81학번이죠? 예, 81학번이고 마산고등학교 제 1년 후배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하고 그다음에 미래에셋에서 자산운용 대표를 그렇습니다. 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해치펀드랑 그런 건가요? 자산운용이 뭔가요? 그거 하는 곳은 맞습니다. 맞고요. 네. 예, 저는 채권 쪽 운용을 주로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미래셋이 이렇게 금융 재벌이 되는데 한 축을 담당하셨다고 봐도 되나요? 뭐 제가 초기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네네. 제가 99년에 들어갔으니까 아마 제 들어갔을 때 한 30명 정도 있었으니까 좀 뭐 그렇기도 합니다. 박현주 회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어떤 아니요, 특별히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원래 장기신용은행에 있었는데 장기신용은행에 이제 채권 파트가 글로 옮겨가면서 저도 그때 이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M&A 하는 과정 중에 그냥 글로 합류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걸 그만두시고 그다음에는 지금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 이거는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은퇴연구소장을 제가 한 8년 정도 했었고요. 네네. 그게 이제 한마디로 생애자산 관리, 그다음에 은퇴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 하는 것들에 관한 것들이고요. 그 부분을 이제 끝으로 제가 지금은 현재 고문으로 있습니다. 근데 채권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좀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끼거든요. 예.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관계가 멀리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책을 쓰면서 이제 채권 이런 말을 책에 써놨더니 채권이 뭔가 좀 이렇게 풀어서 써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나 하는 것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산 운용을 하든지 할 때 여러분들의 연금이나 이런 거 할 때요. 채권 펀드라고 하는 것 그냥 그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국채도 살 수 있는 거, 우리나라 국채도 살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개인이 그런 거를 간접 투자할 수가 있나요? 예, 살 수 있고요. 직접 예. 투자도 할 수 있고요. 아, 그렇구나. 예, 요즘은 이제 개인들이 직접 채권을 많이 사고 있고, 심지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금리가 5%를 넘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감하게 아주 긴 미국의 국채를 사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투자의 어떤 그 힘이랄까요? 이 에너지는 대단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은행 금리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네. 국채 같은 거는 그래도 뭐 원금 보장 되는 거죠? 원금은 보장되죠. 예.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2년, 10년, 30년. 예.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금과 이자가 다 보장됩니다. 국가 부도가 나지 않느나. 예, 국가 부도는 국가 내에서는 부도가 나지 않고요. 예.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국채는 부도가 안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달러 표시로 채권을 발행하면은 외국에서 돈을 꿨을 그렇죠. 때. 우리나라가 달러가 없으면 이제 못 주니까 부도가 나는데. 그게 모라토리움이구나.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채권 같은 경우는 돈을 찍어서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국의 국채는 부도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브라질 국채를 회화라로 표시된 걸 사면서 야 이거 부도나면 어떨까 하는데요. 회화라가 없으면 돈을 찍어서 낼 수 있으니까요. 대신 가치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환율이 가지고 이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예,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의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조금 해외로 나간다고 할 때는 외화 표시 혹은 회화라로 표시된 브라질 채권을 산다고 그러면 결국 그 부도는 안 나는데 회화라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냥 국내 채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오늘 이런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 박사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제목이 이제 60년대생이 온다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썼을 때 60년대생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저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제 관점을 제가 조금 다르게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65세 이상 인구 부증이 19%였죠. 이게 20%를 넘었으면은 초고령 사회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 정도에 이제 들어서게 될 텐데요. 그 초고령 사회에서 60년대생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하는 것이 이 책이나 안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것이 주된 주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하여튼 저는 실용적이니까요. 야, 이런 기회에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하든지 돈을 벌 기회가 있을까 하는 것.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예. 은퇴하고 노후의 안락함을 추구하지 여기서 새로운 뭔가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게 기회가 있다는 건가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원장님은 이제 조금 안락한 걸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한 10년 정도는 더 일을 해. 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는 그래프이고요.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아주 다이내믹한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한번 보시죠. 이게 제가 이제 사이즈 랭크라고도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그로스 랭크라고도 이제 적어 놨습니다. 세로축이요? 예. 잠깐만요. 이동이. 한번 클릭하면 나올 거예요. 예, 됐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이즈 랭크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네. 되게 약하네요. 좀 움직임이 조금. 그 다음에 이제 그로스 랭크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사이즈 랭크는 이제 뭐냐 하면은,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계산한 다음에, 이제 이게, 순위를 매겨 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랭크가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20개 국가 중에서 18위에 속하거든요. 다른 선진국들 다 보시듯이 우리나라 현재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요. 이 랭킹이 뒤에 있다는 것은 그 비중이 낮다는 것이니까요. 아직은 로우하다는 것이니까요. 좀 젊은 나라라고.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아주 젊은 나라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로스 랭크라고 있는데요. 저것은 65세 이상 인구가 앞으로 20년 동안에 증가하는 속도입니다. 네. 그 보시면은 그로스 랭크는 1등입니다. 어떻게 되죠? 세로축에 보시면 순위군요, 이게. 0, 5, 10, 15가 순위구나. 랭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마우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번 아까 잘 됐었는데요. 뭐 그냥 마우스 없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 나왔습니다. 이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되네요. 오른쪽. 예. 여기가 이제 그로스 랭크고 우측 클릭하면. 예.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이즈 랭크인데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1위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현재 18위인데 예. 일본 이제 따라가는군요. 사이즈 랭크도 우리나라는 이제 1위를 따라서 향해서 가고 간다는 있고. 것이죠. 이게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일어날 변화입니다. 그로스 랭크는 이미 1위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로스 랭크가 저렇기 때문에 사이즈 랭크가 이제 금방. 1위로 이제 자꾸 ong겨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2050년 넘어가면은 저게 이제 일본과 더불어서 또 이제 1등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가 앞으로 20년 동안은 이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리나라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고령 사회가 많이 진전되었다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른 서구 국가나 비교해 볼 때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지금까지 아주 좋습니다. 경제 성장에도 좋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가게 될 텐데, 자, 저런 동안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것들이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아까 그걸 이제 이렇게 그 시간 순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게, 연도로 펼쳐놓은 게 이제 네. 이 그래프입니다. 네. 이 그래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이거든요. 빨간색이요. 예, 빨간색이고 파란색하고 제가 나누어 놨습니다. 그거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인데요. 이게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 노인 부양 비율이라고 했어요. 15세에서 64세, 막 일을 하는 인구 대비해서 돈 버는 사례.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인데, 이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부담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 속도로 우리가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연도별로 쭉 펼쳐나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그 일본보다도 이제 더 그 노인 부양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40년만 지나면 예, 그 속도를 보시면은 그 전과 향후 앞으로 펼쳐질 것은 완전히 다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지금 저게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저게 변곡점이네요. 그렇죠. 2024 년이. 예, 맞습니다. 저 시점 정도로 해서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뭔가 급하게 이렇게 그냥 급하게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네.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전과 그 이유는 완전히 우리가 디멘션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저게. 예. 미국을 보면은 인구 구조가 상당히 좋다는 걸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그 이전 데이터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 이민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저 구조가 더 탄탄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우리나라의 모습이 여러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저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 자녀들은 맞이하는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이런 이제 변화를 좀 사실은 잘 살펴보셔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때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앞으로 한 20년, 30년 펼쳐질 모습에서 제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5070, 50대, 60대, 7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070에 초점을 좀 맞춰보고 있습니다. 5070은 제가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사실은 50대를 시니어라고 이름 붙이긴 조금 그렇긴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요. 전체 이걸 통틀어서 상당히 액티브한다는 그런 데 초점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액티브 시니어라고 붙여도 되는 게요. 예. 예전에 광고 시청률 조사할 때 2549라 그래서 25세, 49세를 가장 구매력이 좋아서 예. 그 시청대 시청률이 높은데 광고 제일 많이 붙었어요. 그게 이제 변화입니다. 그게 변화구나. 예, 예. 제가 이제 그걸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그 그래프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5070에서 한번 보십시오. 저 가운데 있는 것이 60년생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 나이죠. 예. 예. 60년대생이 저 중간에 중간축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60년대생들의 이제 초점을 맞춰본 것입니다. 그래서 60년대생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정체성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펼쳐질 소비시장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소비시장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좀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한 소비시장, 앞으로 새로 펼쳐질 소비시장, AI 시대에 펼쳐질 소비시장, 이런 쪽으로 좀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볼까 그게 합니다. 젊은 사람이 아니라 50, 60, 70대에 그렇습니다. 예. 벌어진다는 예, 얘기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5070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의 세상의 변화를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계속
할 때마다 해야 되는구나. 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50대, 70대, 아이고, 숫자입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예. 이게 도시 현금표를 했는데요. 자, 50대, 70대의 숫자인데요. 10년 전에 1,300만 명이었죠. 그 다음에 2020년 10년 동안에 무려 5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네. 1,800만 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동안도 보면은 약 한 300, 한 7, 80만 명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2,200만 명의 숫자가 거의 뭐 2050년까지 지속됩니다. 뭐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2060년, 2070년에 가서는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 숫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총 인구 대비해서 이 5070의 비중을 한번 보십시오. 2010년에는 불과 27%였어요. 네. 아까 2050, 2040의 소비력이 좋다고 할 때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020년 지금쯤이면 36%이고요. 그 다음에 2030년에 가면은 점프를 합니다. 44%고, 이 45% 수준이 언제까지 유지되냐 하면요. 향후 50년이네요. 예. 적어도 인구 예측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는 5070이 총 인구에서 절반. 45%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앞으로 50년 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큰 시장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시장의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지속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장을 제가 이전부터도 좀 초점을 맞춰 왔는데요. 이제 비로소 이 시장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걸 네, 이제- 지금 사업 예, 준비하는 사람들은 예. 50, 60, 70을 주요 타겟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유통회사에 가서 유통회사죠. 거기 가서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과거에 지금의 이제 상사들 이런 사람들은 한 10년 있으면은 소비의 흐름을 못 따라갈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2040에게 물건을 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성공한 사람들이고요.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은 2040의 소비력도 있겠지만은 그걸 추월하는 것이 이제 5070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알아야 이제 물건을 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그렇게 저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아지고요. 갑자기 제가 10년 더 일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확 드는데요. 이 보시면 더욱더 그러실 겁니다. 예. 제가 저희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뭔가 파워를 발휘하려면은 이런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모멘텀이라는 것은 그 전에 비해서 증가하는 어떤 크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속도라고 그럴 수 있겠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규모도 커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치자면은 아무리 속도가 빠르더라도 우리가 주먹 하나가 부딪히는 거하고 트럭이 부딪히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규모도 커야 그 파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속성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이제 어떤 한 집단을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모멘텀 한번 보십시오. 520만 명, 10년 사이. 예, 10년 사이에 증가했다가요. 그 다음에 360만 명 또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2010년부터 2030년까지 이 5070이 무려 880만 명이 이제 증가했습니다. 모멘텀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 5070이 왜 파워를 그럼 지금 발휘하지 않았느냐? 언제 모멘텀이 발휘되었고 이것들이 이제 규모가 쌓이게 되면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규모면에 보신다면 아까 2,200만 명 이 정도 숫자인데요. 전체 인구 대비해서는 거의 43에서 45% 수준을 유지하니까 이 정도 유지하는 집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지속성인데요. 지금부터 한 50년간 45% 수준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했을 때 한 5년, 10년 있다가 그 층이 사라진다고 그러면요. 제가 준비하고 시장에 못하죠. 들어갔더니 끝났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층에 해당되는 어떤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저것은 앞으로 40년, 50년 동안에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저 비율은 줄지 그렇죠. 않더라고요. 아까 예,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절대 숫자도 적어도 2050년까지는 유지되니까요. 그렇죠. 지금부터 10년, 20년, 30년 동안도 절대 숫자는 유지됩니다. 근데 이제 잠깐 옆으로 세서 이게 예. 비즈니스적으로만 봐도 충분히 그렇지만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60세, 65세 정년제도는 이게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정치적으로도. 예, 그것은 이제 또 하나의 이슈이긴 한데요. 예. 우리나라가 정년이 짧죠, 사실은. 너무 짧아요. 예. 보통은 이제 선진국은 65세, 70세 사이인데요.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좀 짧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특유의 이제 좀 제조업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연금 체계가 이게 연봉이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네, 나이 들면 호봉에 따라서 호봉제도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년제를 계속 유지하기가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하고 충돌이 됩니다. 되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이제 마땅한 솔루션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사람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또 뒤에 한번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양적인 부분입니다. 양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제 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아무리 많다고 해봐봐요. 이 사람들이 돈을 적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50대 50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시면은 대략 이 사람들이 가진 부를 보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이 5070이 그 전체 가진 자산에서 5070이 가진 자산이 거의 한 5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증가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베이비 부모들이 20% 인구 20%를 차지한 베이비 부모들이 52%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비를 왜 안 할까? 소비를 어떤 데 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미 5070의 자산은 보면은 전체 자산에서 벌써 거의 55% 정도에 육박하고 이게 앞으로도 이제 그 비중이 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저 세로축에 표시되어 있는 게 저게 뭔가요? 비중입니다. 0.3이면은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60대가 무슨 자산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60대는 저기 가구 수가 많아서 소위 말해 우리 쪽수가 많으니까 전체 이제 부가 저렇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출생이니까 60, 그렇습니다. 인구수가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070은 질적 면에서 보았을 때도 이제 소유한 부의 크기가 이제 크다는 것이죠. 네. 양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이제 돈도 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81학번부터 이제 졸업 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숫자가 많아집니다. 대졸자 수가 많아졌죠. 예, 저기 네. 보시면은 저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50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50에서 64세 대졸 인구 숫자이고요. 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65세 이상의 대졸 65세 이상에서 대졸 인구 숫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20년 이런 때에 비해서 앞으로 한 10년, 15년 지나면은 대졸 인구 숫자가 50에서 64세 정도에서요. 거의 350만 명대에서 거의 750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다면은 우리가 그 5070의 시장이 퀄리티가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70대 이런 분들의 어떤 행태를 보실 게 아니라요. 앞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사람들, 그러니까 숫자도 앞으로 계속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부도 자산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학력면에 있어서도요. 이게 급속하게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중이 고위가 이제 고위가 대졸자 이상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것은 이제 그 전망을 한 것이고, 왜냐하면 사망이 있기 때문에 네. 사망률로 이제 그거를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위, 중위, 고위는 이제 사망률이 높다고 했을 때, 사망률이 낮다고 했을 때 저렇게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그 중위를 보통 대부분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저게 표준 편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저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 트렌드가 저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망률이 낮아진다고 그러면은 저 고위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사망률이 좀 더 높아진다면은 이제 저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냥 중위를 보시면은 무난합니다. 저렇게 이제 된다는 그래서 퀄리티 면에서도 이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2549가 아니라 예. 자, 이게 이제 절대적인 인구의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대 그래프로 한 것이 이제 그 둘 인구의 차거든요. 네. 20, 30, 40도 30년 한 세대이고요. 50, 60, 70도 30년 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30년에 걸친 세대이기 때문에요. 네. 그 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이 5070의 숫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된 것이 2040의 숫자인데, 그 전에 지금은 이제 딱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이 거의 두 인구가 같은 똑같네요. 시점이고, 네. 그 이전의 시점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2040이 압도적으로 월등히 많으니까 저기에다 시청률 조사를 맞습니다. 하는구나. 그래서 2000년, 2010년 이런 때는 2040이 당연히 소득도 많고 하니까요. 저기가 당연히 소비의 타겟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교차되기 시작하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이제 5070이 2040보다 저렇게 숫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향후 뭐 한 예, 지금부터 이미 교차를 그렇죠. 하는데요. 한 50년. 예, 저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소비의 타겟을 5070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저게 이제 정점에 해당되는 한 2040년, 2050년 해봐야 지금부터 한 15년. 15년, 20년. 네. 예, 그 정도만 지나면은 이 차이가 저 정도로 큰 차이로 이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한다 하더라도 타겟을 예. 좀 길게 본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5070을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저런 게 한편으로 본다면은 우리 저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좋은 시장이죠. 제 질병이 많아지는 때가 60대 중반부터 시작되니까요. 네. 5070이 딱 저기 해당됩니다. 2040은 사실은 많아봐야 저기서 큰 병이 없죠. 예, 성형이나 이런 거는 모르고 하기가 5060도 요즘 성형을 많이 하니까요. 예, 그래서 노인 성형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저 시장을 보면은 앞으로 이게 환자들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하는 것도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를 장기적으로 하시려면은 저런 데이터를 이제 보시면은 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총 인구에 대한 비중으로 본 것입니다. 네. 아까 그건 절대적인 숫자였고요. 네. 총 인구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은 저 65세 이상 인구 한번 보십시오. 딱 45% 정도로 옆으로 플랫하게 그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해서 2040 같은 경우는 좀 계속, 떨어졌다가 더 떨어졌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이 갭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갭이 계속 유지돼요. 전체적으로 인구가 지금 우리가 그 5,300만에서 감소 추세에 들어가도 저 비율은 그렇습니다. 차이가 없네요. 예. 그 이제 감소 추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제 2050년 정도 이후인데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좀 천천히 떨어집니다. 뭐 그렇게 그래서 2050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갭은 자꾸 커지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갭을 보신다면은 앞으로 소비 시장은 어디로 타겟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아이를 그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예. 그게 잘 안 되면 정말 5070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을 훨씬 더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네. 예, 그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이제 저출산 정책은 사실은 20년, 30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당장 투자를 해서 가장 효율성을 높일 부분이 바로 5070에 대한 정책입니다. 저 사람들은 이미 스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어디로 유도하느냐.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도 이제 미국은 저 사람들이 20%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산은 52%를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소비를 덜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먹는 것도 적게 먹고 움직임도 적고 자기는 소비를 많이 못해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이게 수명에 대한 불확실성, 오래 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껴 쓰는구나. 예, 언제 가면은 많이 소비를 하게 되냐면은 한 80대 가면 소비를 갑자기 합니다. 이제는 이제 더 안 살아도 된다고 네, 그래서 생각하니까. 호텔의 스위트룸이나 이런 쪽에 고객들이 의외로 80대 분들이 들어오고 하시는 것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제 저 사람들을 소비를 어떻게 풀게 할 것인가, 저 사람들의 고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 트랙으로 가야 돼요. 한 트랙은 출생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한 트랙은 저 5070들을 어떻게 생산성 있게 이끌어낼까 하는 것들, 그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정부가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저것이 명확하게 우리나라 워낙 급변하게 변하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불과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의 모습이고요.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년 전의 모습을 가지고 10년 뒤를 이래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세상에 왜 내가 잘 안 먹혀드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 지금 거죠. 대학교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거 꼭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자라온 환경은 이쪽이잖아요. 예, 예. 예? 젊은 사람이 많고 노인분이 예, 적은 예. 세대인데
본인이 사회 나갈 때 되면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세상에서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 시장이라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할 때 꼭 좀 그렇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보시면은 2040 비중이 2003년에는 총 인구의 50%였어요. 저 인구가 절대적으로 소비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40년 지금부터 한 16년만 지나면요 30%로 줄어듭니다. 20% 포인트가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반면 5070은 같은 기간에 20%였어요. 45%로 증가합니다. 비중이. 아직도 TV 시청률 조사는요 2549를 제일 앞서서 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크로스니까 그렇게 하겠죠. 아직은 그렇게 해도 예,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세상이 저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래프가 이제 앞으로 되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거든 뭘 하건 할 때 중요한 아마 그래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 시장 5070 제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 어떤 식품회사 기획실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시니어 시장이 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아직 제품을 내놔도. 예, 예.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시니어 제품을 무슨 보청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니어 시장은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평일에 카페에 브런치 마켓이 막 이렇게 크고 있는데 이것은 시니어 시장인가 젊은 시장인가 하는 것이죠. 아침에 브런치는 시니어 시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시니어 시장이 커지면서 브런치 마켓이 커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니어 시장을 사실은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고요. 예. 일반적으로 시니어 시장이라 하면은 고령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을 시니어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낡은 생각이긴 하네요. 그렇죠. 낡은 예.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시니어 제품, 액티브 시니어라 이름도 붙이지 말아야 하는데요. 하여튼 5070은 저는 아주 중립적인 표현은 5070입니다. 그래서 5070을 타겟으로 할 때는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자, 이 밑에 한번 적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역시 인구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들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거대한 소비자들이다. 예리한 얘기다. 예. 소비 시장을 자기가 제품을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을 해서 이 사람들의 소비를 이제 일으켜야 되는데 이제 많은 경우 그러지 못하고 시니어 제품이란 고정관념에 많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잘 진출을 한 것이죠. 요즘 카페가 많아지는데 저 사람들이 대체 뭘 먹고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비어 있는 시간. 여하튼 비즈니스는 공실률이 없어야 되는데 점심때 직장인이 오고 그 전 시간에 5070들이 오게 되고 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게 이제 그런 시장들을 찾아내서 공급을 하는 것이죠. 흔히 지금 알고 있던 시니어 제품이라고 하면 이제 뭐 보청기, 그다음에 안경 같으면 저 돋보기. 예, 예. 근데 보행, 요즘에는 보행 뭐 하는데 예. 요즘에 70에 보청기 끼는 분 거의 없거든요. 없습니다. 예. 건강 관리 잘 하셔갖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자동차도 이제 60대가 많이 사거든요. 60대가 노란색 차, 노란색, 보라색 차 산 거 예.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니어 시장에 대해서 저는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시니어 제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보셨듯이 5070이 아직 숫자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예. 근데 이제 이 제품이 이 사람들이 쌓여 있으면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여기서 이제 소비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시장은 많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시장에 이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야 이거 없다고 철수하시지 말고요. 이제부터 5070을 타겟으로 한 시장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이런 건데요. 이코노미스트인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한 1, 2주 전에 났었는데 미국의 베이비 부모들이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 저기 타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 공부를 하는 것도 따로 어떤 클래스를 분리해서 시니어 클래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랑 같이? 예, 젊은 애들 공부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그냥 들으면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도 안에 있잖아요. 예, 캠퍼스 있죠. 안에 그런 것도 이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시니어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은 이미 한 10년, 15년 전에 그냥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액티브 시니어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미국의 대학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그 캠퍼스에서 지냅니다. 기숙사에서. 거기서 지내면서 수업도 듣고 자기가 이제 못 해본 꿈을 이루는 것이죠.
미국 대학교에 합류학을 가봤으면 하는 모태봉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거기는 내야죠. 시험은 그냥 그런 거는 뭐 좋은 애로 그냥.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그런 쪽으로 타겟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이 이제 제가 이제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캠퍼스에 들어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다는 것이죠. 젊어지죠, 일단 마음이.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제 6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그때는 아직 대학 졸업자 비중이 안 높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5% 정도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75% 정도는 이제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학위를 딴다든지 하는 그런 들의 이제 새로운 시장인 것이죠. 그게 이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소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이걸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지방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이제 좋은 대학 같은 경우는 뭐 아직 괜찮으니까 저항이 심하죠. 학위를 남발하는 것도 싫어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살펴보고자 한 거는 5070을 좀 살펴볼 텐데, 5070에서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그 중심축인 60년대생을 그냥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년대생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향후 20년 이상 5070을 이끌어갈 중심축이 60년대생입니다. 그 가운데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현재 지금 60년대생들을 보면은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가 초고령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초고령사에 들어갈 때 딱 그 제일 선두에서는 젊은 계층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맞춰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부모 모시는 마지막, 예. 그다음에 자식한테 복양 못 받는 첫 세대. 65세 이상의 초고령 사회, 예. 그게 이제 노인에 들어가는데 지금 60년생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만으로 63세이지 않습니까? 예. 딱 이 나이부터 10년 동안의 기간이니까요. 초고령 사회의 그 앞에 있는 집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진행되면은 저 집단들이 그 중심축으로 해서 계속 이끌어갈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초고령 사회 중심축은 이제 60년대생들이 이제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요. 에이지 이펙트가 아닌 코호트 이펙트를 보아야 한다는 것인데, 에이지 이펙트라는 것은 지금 50대, 60대, 60년대생들이 20년 지나면은 지금의 80대하고 똑같이 행동을 할 거라는 것이 에이지 이펙트입니다. 그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이 예. 코호트 이펙트입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이지 이펙트가 훨씬 지배적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는. 근데 우리나라처럼 변화가 산업화 변화만 해도 얼마나 급격합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일본에 일어나는 고령자 70대, 80대 제발 보지 마라. 우리 50대들하고 완전히 다르다. 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70대, 80대와 50대, 60대도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50이 20년 지나서 70 된다고 해서 그렇죠. 지금 70이 하고 있는 하는 행동하고는 맞습니다. 완전히 정확하게. 다르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을 보시려면은 지금의 그냥 50대, 60대를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니까. 이 부분에 효과가 꽤 크게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에이지 이펙트 있기는 하겠지만은 그 지금의 50대, 60대의 특징, 그걸 코호트 이펙트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걸 이제 보아야 된다는 것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60년대생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 코호트 이펙트는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5070이 많아질 텐데, 지금 70대 이런 사람들처럼 할 것인지 신식으로 할 것인지 신세대처럼 할 것이 비즈니스에서 그 부분도 꽤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골프를 치면 예. 제가 40대 후배들이나 50대 후배들하고도 예. 골프를 예. 치거든요. 예. 그러고 보면 지금의 40살이 예전에 제 40살 때하고 달라요. 맞습니다. 그게 네. 코호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예. 앞으로 나이 들어도 계속 그렇게 살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크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네요. 예, 비즈니스 할 때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옷 입는 것도 다 달라요. 반바지 잘 입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60년대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대 얘기네요. 예,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인구 숫자입니다. 아, 대한민국에 지금 올라와 있는. 예,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쭉 펼쳐져 있죠. 그래서 90세 이상 해서 이제 이러는데요. 우리나라 베이비붐은 55에서 74년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총 1,660만 명이 현재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베이비부머들이라고 하는 1,6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애기 많이 놓기 시작했을 때고. 그래서 74년생까지입니다. 네. 자, 이걸 이제 뜯어보자는 것이죠. 자, 이게 55년에서 59년생입니다. 그거 370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70년에서 74년생 역시 440만 명인데요. 60년대생들은 이제 그 사이에 끼어서 850만 명입니다. 제가 올해 4월달 기준으로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니까 854만 명이었거든요. 대충 60년대생들이 베이비 부모에서 위치가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이비 부모가 앞뒤로는 5년인데 60년대생만 10년이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야. 그래서 응집력이 있다는 것이고 저 세대의 파워가 있다는 것인데요. 50년대 후반생하고 70년대 초반생을 합쳐놔도 숫자는 비슷해요. 810만 명이지 않습니까? 한 40만 명 차이인데 저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응집력이 없습니다. 예. 근데 6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10년으로 850만 명이 여기 몰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비 부모 5070을 보시더라도 60년대생들의 좀 중요한 앞으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그걸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앞으로 많은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현재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 숫자가 이제 툭툭툭툭 좀 떨어지는데 이제 크게는 안 떨어지는데 이때 가면은 이제 크게 떨어지는 예. 점프하듯이 툭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또 20년 있으면 더 툭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인구 문제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앞으로 10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 뒤에 이 사람들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뒤에 받치고 있는 층이 있습니다. 70년대생 초반 보십시오. 저때도 100만 명 태어나고 매년 100만 명 네, 90만 명 이상 태어나고 그랬고요. 이 층들이 또 여전히 또 이제 50대로 들어오고 있고 60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10년 동안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2040년이 변곡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서 2040년을 맞습니다. 맞이하면 지금 저출산 요 문제는 지나가는 그냥 그렇습니다. 현상으로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뭐 금방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10년은 여유 기간이 있다. 그게 인구에 대한 오해이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저 베이비 부모가 저렇게 두텁게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60년대생들이 다른 세대 간 경쟁에 있었어요. 이겼습니다. 모두. 그래서 소위 말해 지배 세대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0년대생들이 이제 성장할 때 우리나라가 가장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취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86년에 3저 호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호황이 이어지는데 그때 이제 60년대생들이 다 취업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시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전 50년대생들은 실업률도 높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때는 뭐 아무 직장이라든지 뽑아만 좀 갔죠. 60년대생들은 그랬는데 50년대생. 40년대, 50년대생들은 우리나라가 마땅한 산업이나 기업이 없어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60년대생들부터 이제 팽창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를 누리게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IMF 외환위기 때는 50년대생들이 위에 부장하다가 잘려버렸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은 뽑지를 안 했어요. 안 뽑았어요. 그게 7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70년대생들이 IMF 외환위기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요. 대신 60년대생들은 그래서 위에 사람들은 잘려버리고 밑에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승진이 쉬운. 여기서 이제 혼자 독야청청한 것들이 한 20년 정도 지속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오르고 하면서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은 이제 부도 쌓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60년대생들이 40년, 50년대생, 뭐 70년대생들과 달리 특이하게 저기 1인당 GDP거든요. 1인당 GDP 규모가 다른 출생연도에 비해서 저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초록색은 좀 뭐예요? 저게 이제 그 갭을 제가 그려놓은 것인데요. 저게 이제 전체 면적이 커야 되거든요. 근데 70년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네들이 IMF 외환위기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소득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70년대생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그렇죠. 소득이 높았으니까. 근데 저때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가서 어렵게 되었고요. 60년대생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좀 훨씬 해피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어떤 지지 성향도 많이 드러나네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조금 물러났는데요. 대기업의 임원들, 그다음에 정치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교수들 뭐 이런 전반 부분에서 60년대생들이 상당히 지배 세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대 간 경쟁에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저런 이유입니다. 대학 졸업 정원제로 대졸자 고학력이 시작되었죠. 삼저 호황 때죠. 그다음에 IMF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이제 축적한 세대가 60년대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를 타겟하시든지 할 때 이제 저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딱 우리나라의 경제 모든 분기점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되냐 하면은 IMF 외환위기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1997년 이때가 이제 IMF 외환위기 때 정도인데요. 잠깐만요. 형광펜이 그냥 없이 하겠습니다. 네. 예, 눌렀는데도 됐네요. 이게 이제 1997년 정도이잖아요. 이때 보시면은 이게 10%의 소득 집중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확 올라가는구나. 예,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점점으로 사각형점으로 표시한 거죠, 회사?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소득 집중도가 낮다가 갑작스럽게 점프를 하게 되는 거. 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 코리아. 여기 네,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점점은 이제 프랑스이고요. 프랑스는 크게 소득 집중도가 악화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전과 외환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소득 집중도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 이때 나오는 얘기구나. 그때 이제 60년대생들 중에서도 이제 세대 내에서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부유한 이제 60년대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어려운 60년대생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생들이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양극화되었다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60년대생들을 제가 조금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응축된 에너지를 가지고 초고령 사회를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저 보시면은 60년대생들이 처음 태어날 때 1960년에 원장님이 태어나시기 1년 전에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GDP가 79달러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32,000달러에서 은퇴를 합니다. 저는 이걸 가끔 화장실에다 비유를 하는데 예. 호박잎으로 볼일 보고 뒷정리를 하다가 비대로 예. 정리를 한 게 한 몸으로 다 겪은. 맞습니다. 네. 예, 그게 세계에서 없는 그런 유례 없는 경우입니다. 한 세대가 자기 삶 전체에서 후진국과 중진국과 선진국을 다 경험한 세대. 우리 세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만 해도 예. 명확하게 화장실 달라진 것만 갖고도 맞습니다. 얘기할 수 되게 있으니까. 독특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응축도 해놓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이 5070 중에서도 이제 60년대생들이 주도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러면 이제 5070의 이제 소비 시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제 인구가 우리가 고령 사회가 되고 하면서 축소 사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고령 사회를 보는 관점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IT의 이제 에이지랩의 연구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까하고 비슷합니다. 노인들을 여가 생활만 찾고 보청기와 이동 보조기구 같은 제품만 필요로 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데 이런 관점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최근에 AI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훨씬 실현성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저 왼쪽의 그림으로 이제 고령 사회를 봅니다. 노인 그럼 왼쪽을 그렇습니다. 떠올리죠. 예, 네. 앞으로는 오른쪽에 노인을 보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나 이런 것도 앞으로 저런 쪽에 이제 타겟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0대는 젊은 사람으로 저러고 있다가 예. 그 사람이 60이 돼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나이 든 모습으로 저러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그 네이버에서 클로바 콜이라는 것인데요. AI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고령자들에게 전화를 다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이죠. 이제 감기 걸렸다 하면은 또 전화해서 나으셨냐.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저런 저 동시에 이제 900통화 또 500통화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요. 저 AI가 한다고요? 예. 얼마나 이제 저게 효과적이겠습니까? 목소리는 사람 목소리일 거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거의 사람 목소리하고 거의 같아졌고요.
제가 이제 실제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성이 이제 주로 목소리로 하는데요. 그 대답한 사람이 진짜 사람에게 대답하듯이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우습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고 AI가 막 대화를 하는데 진짜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이 좀 나요. 그러면 그게 맞는 대답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진짜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합니다. 이게 이제 네이버가 저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데이터를 가지고 치매를 조기에 좀 진단해 볼 수 없을까 하고 그것만 되더라도 꽤 조기 진단만 하더라도 그렇죠. 꽤 큰 역할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진 세상이라는 것이고요. 덴마크 오덴세 같은 경우 조선소를 했다가 다 이제 2009년에 폐쇄됐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은 이제 조선소는 로봇을 많이 쓰니까요. 그렇죠. 로봇을 쓰면서 헬스케어에 로봇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완전히 적게 바꾸어 버렸죠. 그러면 조선소가 전부 다 그러면 저기 조선소는 다 이제 없어지고 철수를 해버렸고요. 로봇하고 예. 요양원, 예, 병원 그 로봇 노하우를 가지고 예. 이제 헬스케어에 관련된 로봇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걸 해서 다른 병원이나 요양원의 제품을 판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상의 변화의 모습이 인구 고령화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AI라는 하이테크 이 두 개가 묘하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게 만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됐죠. 다 이제 보형 보조기고 이런 걸 하는 것이 고령사였는데요. 이제는 하이테크하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AI하고 만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전에 만들어냈던 말인데요. 그런데 2018년에 유로피안 커미션, 유럽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데모그래픽과 기술이 만나는 곳, 거기에서 새 산업이 생성될 것이다 해놓았습니다. 2018년에 이미 저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변화와 데모그래픽인 게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하이테크 기술이 만나면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의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섹터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고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요양 로봇 뭐 이런 것들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오테크에 관련된 것이고요. 예. 이것은 뭐 제가 그 바이오 쪽에 교수님한테 벌써 한 4, 5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미 바이오에 관련된 것은 이미 이제 이걸 어디에 실천하고 적용하느냐 윤리의 문제이지. 그렇죠. 예, 웬만한 것은 이제 다 이제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오늘도 제 친구 한 명이 이게 무릎에 DNA 주사 맞고 나왔다 그러던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춤 시장이라서 비쌉니다. 1대1이니까요. 맞춰서 해야 개인 주문이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60년대생들이 그런 수요자가 있다는 것이죠.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세계적으로 재생 의료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성장하는 규모를 보여주고 실제로 있고요. 우리 앞에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 바이오 시장이 피부과에서도 보면 예전에는 뭐 항생제, 항진균제 이렇게 다 케미칼이었는데 요즘엔 다 바이오로. 이뮤노모듈레이터들이 전부 저기 바이오로직하게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냥 스페시픽한 타겟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문제는 이게 이제 돈이 문제인데 저게 이제 대량 생산만 되면 뭐 값 떨어지는 건 아무 문제 아니니까. 대량 생산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수요층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건선이라든지 이런 거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 주사비가 들거든요. 보험이 안 되면. 근데 있는 사람들은 맞죠. 너무 편하니까. 그게 아까 60년대생들이 에너지를 응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시장 틀림없이 있습니다. 미국 백인들은 또 건선이 심해서 수요가 되게 시장이 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이죠. 이런 것들도 뭐 앞으로 많이 지금 사실은 뭐 그 애플 안에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의료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게 이게 사실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다 주치의랑 연결되면 집에서 본인이 이렇게 혈당 같은 거 체크하면 얼마든지 전화로 상담하고 화상으로 상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진료를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서로 오해가 쌓이니까 중국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도
초진할 때는 가서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 원격 뭐 아니까 진료해도 원격 되는 진료해도 거죠.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디지털 헬스케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시장들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다 하이테크하고 결합되는 것이고요. 저기 네. 척추마비 환자들은 걷게 하는 로봇만 나오면 저는 뭐 엄청나게 시장이 넓을 거예요. 예, 예. 뭐 난청 관련된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제일 이제 무서운 게 고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로봇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아, 놀아주는 로봇도 이 있구나. 대화를 다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체조도 따라합니다. 저걸 하게 되면요. 저게 이제 팔로라는 로봇인데, 저게 엉성하게 보이지만은 모든 첨단 기술들이 저 안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제 애완견. 소니사에 만든 아이보라는 로봇인데요. 네. 소니사는 저걸 9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AI가 없어서 장난감 같았다가요. 네. 이제 AI가 또 오면서 저것들이 이제 비로소 좀 진짜 개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아마 우리가 아버님 댁에 로봇 하나 넣어드려야 보일러 하나 넣어드려야 되겠어요. 광고가 90년대 성행했는데요. 그렇죠. 이제는 그래서 실제 제가 보니까 후지 소프트의 팔로 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엄마 팔로 도착했어요. 이런 문구가 카피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강아지 아니 로봇. 예, 저 로봇입니다. 오른쪽 로봇. 예, 왼쪽은 소니 강아지죠. 예, 저게. 소니의 강아지입니다. 이제 진짜 개라고 생각하고 개가 지금 장난치잖아요. 예. 저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시면은 필요한 게 빅데이터, 사물인식, 클라우드, 인공지능인데요. 지금 다 이것들이 모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이전에 책을 쓰면서 로보틱스에 관해서 좀 유망하다고 했는데, 저게 그때 쓸 때는 조금 있다가 속도가 조금 느릴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속도가 지금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파로라는 로봇인데요. 요양원에 이제 제공하면은 우울증을 감소시켜주고 이게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를 늦춰준다는 것입니다. 물개 아니에요, 저거? 예, 물범입니다. 물범인가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고양이나 개를 하려 하다가 또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에 대한 저항이 가장 적어서 이제 파로라는 물범 로봇입니다. 저걸 가지고 이제 저 일본 같은 경우 저게 이미 FDA로부터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효과가 있다. 예,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요양원에 저걸 이제 보내놓고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이죠. 아, 이런 세상이 이제 펼쳐지고 메타버스 세상. 이거 뭐 고령자들이야말로 더더욱이 좀 메타버스 세상에 들어가면 젊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닌데 메타버스 시장이 꽤 앞으로 고령 사회가 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겁니다. 예. 실제로 그런데요. 일본하고 미국에 있는 상황인데요. 저기서 이제 가상세계를 보여준 겁니다. 어떤 가상세계냐? 자기의 어릴 때 집이라든지 어릴 때 집수에 있는 엄마의 모습이라든지 저걸 보고 이제 저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우울증이 아주 해소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치료 게임입니다. 저걸 통해서 저 게임을 하게 되면은 저걸 통해서 이제 그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려고 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게임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실을 위로도 해줄 수 예. 있고 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한 5년 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속도가 지금 이제 더 빨라졌겠네요. 예,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도 이제 즐기게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한다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 사회가 왔습니다. 이미 왔죠. 예, 90년대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사회는 AI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올해부터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와 동시에 AI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고령사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참 저는 운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도 물론 마찬가지 상황이죠. 그런데 중국은 아직은 소득이 12,000달러예요. 개인 그런 소득이 것들이 그거를 받쳐주지 그렇죠, 못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저런 제품을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시듯이 이미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측정한 걸로 따르면은 1인당 소득이 36,000달러로 측정이 됐거든요. 거의 명실공히하게 이건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의 고령 아래에 들어가면서 AI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070이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것이 앞으로 50년 동안 지속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장이 앞으로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30대, 40대 사회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자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 자기가 생을 다할 때까지 맞습니다. 시장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5070이라고 정확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생을 충분히 다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이 방송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고 자녀의 미래를 어디에다 포커싱 해야 될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소비 시장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다양한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 이제 인구가 특히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이 채널에서 이걸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보기엔 저건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의료 시장에서. 무료 시장에서도 그렇겠네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보다 제 느낌은 훨씬 커집니다. 실제로 재활학하고 정형외과 인기가 좋아요. 네, 젊은 친구들이 눈치가 빠르네요. 훨씬 커질 겁니다. 예. 앞으로. 그리고 좀 더 보다 맞춤식 고급형 시장도 여전히 커집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의 앞으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의료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이테크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의 비즈니스도 여전히 앞으로 시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게 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꾸 축소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지금 뭐 축소사에 네, 들어섰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막 그렇게 예, 얘기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사회든지 축소하는 곳도 있고 동시에 확장되는 곳이 있습니다. 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확장되는 곳은 5070의 시장이고요. 5070 중에서도 아까 한 영역을 보자면은 다른 소비 영역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AI하고 결합되는 이 시장은 새로이 생성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의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확장 사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의 6070의 모습은 볼 필요도 없다. 그렇습니다. 10년, 20년 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면 60은 조금 보셔도 60이라서 60은 조금 보셔도 괜찮은데 지금 60, 70, 80을 보시면 70, 지금 70대, 80대의 80대는 삶을 그렇습니다. 보고 미래를 그 맞습니다. 70대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예, 숫자도 별로 많지 않고 그다음에 소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50대, 60대는 앞으로 가서 60대, 70대가 될 거고요. 그다음 40대들도 30년 있으면 70대로 접어듭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30대 삶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5070의 시장이 앞으로 2070년까지 50년. 우리나라 인구에서 45%를 차지하는 소위 말해 메인스트림 시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여러분들이 좀 타겟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목표를 갖고 계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이 채널의 특성상 가장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닙니다.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정말 오늘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우리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책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60년대생이 온다. 이 책의 내용에 이제 요 부분도 들어 있고요. 다른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20분에게 제가 또 책 선물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고 공부하고 싶다. 본인의 비즈니스, 미래 자녀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제가 우리 PD 통해서 여러분들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또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김경록 박사님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개인에만 맡겨놓기에는 참 어렵잖아요. 그죠? 예.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 모든 게 합의가 돼야 되는데, 고령 사회 연착륙을 위한 10가지 과제, 그래서 본인이 이 책에 말미에 쓰신 게 있어요. 예.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면서 마지막 10번 대목만 한번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 10번 대목요. 207페이지에 있는 데입니다. 예. 10가지 과제라고 해놨고요. 네. 예. 이 중에서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쪽에 관련돼서 이게 자산운용 쪽에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혹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돼서 불러주시면은 제가 자산운용 쪽이나 금융 쪽은 따로 네. 말씀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과제 중에서 저는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저출생 이런 것은 뭐 따로 하실 거고, 고령자들에 대한 정책입니다. 고령자들에 대한 정책인데요. 이게 이제 또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분배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소비로 이끌 것인지 하는 부분인데, 제일 저항이 적은 길은 소비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내가 쓰는 거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세금으로 하려 해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일본도 이미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실버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 사람들의 보팅 숫자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이끌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 암에 걸리신 분들은 저 미국 텍사스에 가고 그러시잖아요. 암 치료를 하러. 암치 MD 앤더슨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죠. 뭐 10배 뭐 넘어. 10배,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가 규제 완화가 돼가지고 예,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찾아서 오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 완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막혀있던 규제를 이제 완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들어와도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들어와요. 예.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 국민연금 축, 우리 의료보험 축맞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민영 네, 예, 민영화된 예, 의료 영역이 있어야 예, 된다. 있으면은 거기는 이제 건강보험 그럴 수 있죠. 적용 안 되고 이제 네. 바로 받잖아요. 그런 영역을 이제 원래는 이제 제주도에 하려고 그러다가 그랬는데 못했죠. 이제, 예,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 취생에 못했어요. 예, 네. 그게 하나 파일럿이라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그랬죠. 부분이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규제가 완화되고 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이런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 든 자산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5070에서 액티브하게 돈을 쓰게끔 맞습니다.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 이제 제가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있어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고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이요. 예, 네. 연금 부분인데 이 연금 개혁 이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사회 앞으로 고령 사회가 접어들면은 제일 중요한 이슈가 지속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쵸. 예, 그 지속 가능한 사회에 이제 가장 부작용으로 불거져 나오는 것이 연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금 개혁을 여하튼간에 해야 된다는 것. 연금 개혁은 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 좀 더 내고 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9% 내는데요. 네. 오이 서구 국가들 평균은 대략 한 18% 정도. 네, 15, 이렇게, 18%. 예, 그 정도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13% 하고 이제 소득 대체율 44%로 사실은 이제 했다가 물 건너가 버렸는데요. 이런 부분에 이제 차츰차츰씩 조금씩 높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금 개혁이 하여튼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더 오래 내야 되지 않을까요? 연금 개시 연령도 좀 늦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정년 때문에요. 예를 들어 정년 맞다. 연기 그거하고 같이 가는구나. 맞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금을 받는 것보다 정년이 더 기릅니다. 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정년은 정년은 70. 70세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국민연금을 받는 것은 65세 정도이거든요. 앞으로. 예, 퇴직은 예, 60세, 63세 60세 뭐 이러니까. 예, 근데 이걸 퇴직을 60세 했는데 2년, 3년 더 내라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죠, 그것도. 예, 그것도 예,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토탈리 엮어서 가야 되는데 예. 다들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중구난방이라서 잘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연금 개혁을 여당 측에서 미룬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 모수 개혁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변화시키고 네. 그 다음에 연금을 매세에 수령하고 하는 것들이 다 모수 개혁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세까지 납입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모수 개혁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여당에서 반대한 이유는 하여튼 모수개혁으로 해봐야 우리 연금 고갈 기간을 한 7년, 8년 늦출 따릅니다. 조금 늦출 뿐이죠. 이 정도 가지고 뭐냐? 우리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된다. 네. 것입니다.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지금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 어떻게 통합하느냐.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있는 기능을 우리가 완전 적립형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 형태로 어떻게 분리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구조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구조개혁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거의 뭐 그래서 혁명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참 어렵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많은 이해관계가 걸쳐 있어서 어렵고요. 그래서 모수개혁이라도 진행을 해가면서 그다음에 구조개혁을 또 이제 같이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가야죠. 구조개혁을 하려고 모수개혁을 늦춰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면 결국은 젊은 친구들의 부담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젊은 친구의 부담이 나중에 가서 늘어나든지 안 그러면 국가가 재정 적자를 많이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개혁을 안 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2050년 넘어갔다 하면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개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해 나가야 되는데 예. 안 하시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뭐 이제 여당의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 이런 것도 있긴 했을 텐데요. 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때 지금 개혁을 하고 또 나중에 또 개혁을 하고 자꾸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보험료율을 9%에서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2,000명 늘리듯이 그것도 확 늘려도 될 텐데 왜 안 늘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한 번 이 보험료율을 높인다는 것, 한 번 높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 높이면 그 다음에 또 높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니 한 번 올렸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유시민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할 때 한 번 9% 올린 게 그게 마지막이더라고요. 예, 예, 예. 그 이후로 지금 문제 23년인가 동안은 아무 요지부동이니까 그렇죠. 예. 지난 정부들이 너무 게을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연금 개혁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출생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건 확실히 중요한데요. 5070을 어떻게 부가가치를 낼까 하는 것.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별로 없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노동시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좀 더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거냐,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 그렇죠. 재교육을 시켜서 좀 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게 하면 더 좋은 거죠. 어디 가서 공공근로에 일을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컴퓨터라든지 최근에 나오는 뭐 데이터 관련된 그런 재교육 시스템을 좀 갖추어 가지고 거기에 사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좀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때 한 10년 조금 덜 됐는데 북유럽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60세 이후 퇴직하는 사람들도 이제 의무교육을 시켜야 한다. 괜찮네. 혁신적으로 이런 이제 혁신적인 발상이 필요한 것이죠. 인생 이모작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것도 해야 되겠다. 60세 다시 학교 다니라 그러면 잘 다닐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새로운 거. 예, 맞습니다.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뭘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서도 앞으로 젊은 사람들 인구가 지금부터 엄청 모자랍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의 인구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늙어가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요.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젊은 층이 되게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10년 지나면은요, 이게 사람 구하기 힘들 겁니다. 젊은 층이. 지금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많은 일들이 줄여나가는 게 많아요. 예. 병원도 보면 많이 줄이거든 자꾸. 간호사도 그렇고 그럴 거죠. 없어서 줄이고 그런 편이죠. 그게 아주 극심하게 진행될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국민연금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환율이 지금 무지 오르고 있잖아요. 예. 거기다 환율 방어하느라고 국민연금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율 방어하러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아니 들어갔어요. 늘려줬어요. 예를 들어 어떤 그러니까 방어는 않고요. 이제 국민연금은 주로 하는 게 지금까지 이제 외국 투자를 할 때 해외 자산의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네. 해외 자산의 비중을 늘리면 달러를 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를 사게 되면 환율이 이제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런 영향들이 이제 국민연금이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은행이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는 것은 한국은행하고 직접 거래를 하게 해버렸어요. 외환시장에 나오지 않고. 네. 그게 이제 그 국민연금하고 한국은행하고 이제 했던
방식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환율을 방어한다. 그 부분에서 이제 이런 환율에서는 뭐 방어한다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환율이 뭐 외환위기급에 가면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달러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이게 달러값이 비싸지니까 꽤 많이 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해외 자산이기 때문에요. 하려면 미국의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당장은 이제 그렇게 팔지는 못할 거고요. 국민연금이 최근에 해외 자산 비중을 늘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뭐 30%, 35%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다 최근에 이제 더 늘린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달러를 사야 되는 것이죠. 해외로 돈이 나가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정확한 뉴스는 안 봤는데 제가 이제 하는 일하고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 나와서 달러를 사는 것은 문제가 되고 환율에 영향을 주니까 이전에 2008년에 그랬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는 시장이 끝나고 나서 둘이 그냥 달러를 바로? 예, 그 정해진 가격으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 수요자로 달러 안 나오고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공급해 주는 것이죠. 네.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외환시장의 충격을 좀 줄일 수는 있고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해외 주식의 비중을 달러를 위해서 줄이지는 지금 이 수준에서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1,400원대가 되니까 뭐 좀 개입했다는 얘기가 막 들리더라고요. 뭐 개입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은 개입하기가 어렵고요. 네. 하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을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환율을 위해서 팔았다고 하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다만 환율이 내가 우호적이라서 팔았다 그것도 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정말 귀중한 정보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다음에는 또 김경록 박사님 모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노후의 자산 관리 사실은 그게 이제 전공 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직접 듣고 따로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Q&A를 직접 좀 들을 수 있는. 예, 오늘은 제가 5070이 특히 이제 환자 관련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시장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네. 한번 큰 트렌드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부정적으로만 봤는데 그렇게 보지 말자. 향후 한 30년에서 50년까지 5070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2부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죠. 난 저기 괜찮습니다. 화면이 나왔어요. 아직 계속 되는가 했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